혁명의 탄생. 이례적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면서까지 비밀리에 결정된 국왕의 불가침성을 선언한 7월 15일 법령에 대한 민중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날 저녁 군중들은 자코벤 클럽으로 몰려갔다. 그날 오후에 로베스피에르와 빼띠옹은 가장 열성적인 사람들이 이미 제정된 법령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그들은 부르주아지가 민중들을 진압할 목적으로 그들을 자극하거나 가장 작은 말썽이라도 이용하려 한다고 염려하고 있었다. 이것은 철칙인가봐. 사악한 권력자 등이. 그날 저녁 자코벤 클럽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여전히 신중할 것을 요청하지만 어조는 더 약화됐다. 실제로 라클로가 난입한 군중들의 지지를 받아 7월 15일 법령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원칙을 채택했을 때 로베스피에르는 마지못해 거기에 합류했다. 그는 지방의 결연 협회들에게 단순한 서신을 보내는 쪽을 더 택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것은 정신적인 위축인가? 아니면 그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일종의 대중적 행동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서투름인가? 분명한 것은 7월 15일에서 16일 밤 로베스피에르가 청원서 문안을 작성하는 중대한 임무를 필립 오를레앙의 사람인 라클로와 한 발은 라파에트파에 다른 한 발은 오를레앙파에 걸치고 있던 브루소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당통과 공모하여 세심하게 공화국이 아니라 섭정을 지향하는 단어들을 문안에 포함시키려 했다. 예를 들어 모든 입헌적 방법들로 국왕의 대체에 대비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이 문안을 하게 된 코들리의 클럽과 민중협회들은 항의했다. 그들은 순수하고 단호하게 공화제를 요구하는 다른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두 개의 청원서, 즉 자코벤 클럽의 오를레앙파의 청원서와 코르들리의 클럽의 공화주의적 청원서가 대립했다. 좌파는 위험한 시합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들은 분열되어 있었다. 로베스피에르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는데 7월 16일 오전과 오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의 행적에 대한 어떤 문서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 그가 이견하고 두려워하는 파국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가 이처럼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해 보이는데 그 둘은 서로를 뒷받침할 수 있다. 첫 번째, 좀 더 중요한 설명은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의 두뇌와 기질 사이의 분열로 고통받고 있었다.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으로는 것이다. 혁명적 정치에 관한 그의 사상 전체는 행동의 정당성과 불가피성, 그리고 민중봉기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이나 그가 받은 교육 그 어떠한 것도 로베스피에르가 직접적인 준비를 하거나 현장에 뛰어들어 지휘하게 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적인 혁명적 행동에 한 번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부르주아 출신 지식인으로서 사력 있게 천천히 행동한다. 그는 현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움직이게 하고 불가피한 후퇴에 동의하거나 직접적인 목표를 정하는 데 단 몇 시간 또는 단 몇 분이 남아있을 뿐인 상황 앞에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론가 레닌은 때가 되면 혁명을 일으키고 매시간 그것을 이끄는 데 경이로울 정도의 재능과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 1917년 스몰니 학원에서 그는 며칠 전 국가와 혁명을 썼던 과목에서만큼이나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민중의 참여에 관한 이론가 로베스피에르는 결코 그것을 성공시키는 데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다. 1791년 7월 16일 국왕이 퇴위를 요구하는 상대 마르스 시위 전날에 그는 그러했고 1792년 8월 10일 국왕을 퇴위시킨 민중봉기가 일어난 날과 1793년 5월 31일 지금파를 의회에서 추방하려는 민중봉기가 일어난 날의 전야에도 그러했으며 그의 지체가 그의 운명을 봉인할 치명적인 테르미도르 9일 로베스피에르를 시가시킨 쿠데타가 일어난 1794년 7월 27일 밤에도 그러했다. 669쪽. 두 번째 설명은 로베스피에르가 7월 16일 하루 종일 다른 주제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코벤 클럽이 계획한 7월 15일 법령 반대 청원서의 내용을 알게 된 삼두파는 분노했다. 클럽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느낀 그들은 2주 전부터 클럽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클럽을 괴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협회의 창설자라는 위신을 내세워 협회의 회합 장소를 생토노레가에서 몇 건물 떨어진 베양 수도원으로 옮긴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같은 날인 16일 밤 그들은 그곳에서 첫 번째 회합을 열었다. 그 회합에는 극좌파의 인물인 그레구아르, 듀부아 크란스 비조, 그리고 덕망 있는 빼띠용을 포함하여 로베스피에르를 제외한 자코뱅 의원 거의 전부가 참석했다. 로베스피에르가 정화하려 했던 이 자코뱅 클럽은 일고의 그 지도자들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한 위협이 몇 시간 동안 그의 관심을 온통 차지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스몰니 학원 인스티튜트 스몰니 러시아 혁명 전 귀족의 딸들을 교육하던 학교였으나 1717년 볼셰비키 당 본부로 사용됐다. 7월 16일 저녁 코롤레와 그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불참한 회의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삼두파가 한 달 동안 저지른 모든 행동을 격렬히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제안에는 전날 루이 16세가 심성 불가침이며 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루이 16세의 왕권 유지를 명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로베스피에르가 주장했던 것처럼 합법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의 퇴위를 요구할 방법은 여전히 있었다. 밀려드는 청원서의 물결 앞에서 의회는 이 공백을 서둘러 메우고자 했다. 의회는 저녁 회의에서 당분간 권한이 정지된 루이 16세가 완성된 헌법을 제거하는 즉시 직무를 회복할 것이라는 새로운 법령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벤 클럽에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 의회는 민중의 행동을 앞지렀다. 이제 청원서는 불법이 되었고 청원을 계속하는 것은 선동의 덫에 빠지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이를 처리. 이런 판단은 그의 청원을 철회하게 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이른 아침 청원의 철회를 얻어냈다. 그리고 위원들을 민중들이 모여있는 샹드마르스 생강과 사관학교 사이 지금의 에펠탑 앞의 넓은 광장로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시위의 중단을 설득하자는 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꼬르들리에 클럽은 자신들의 청원을 철회하기를 거부했다. 수동 시민들이 배제되어 오직 능동 시민들로만 구성된 국민방위대는 라파에트와 바이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했다. 그리고 경찰의 의도적인 도발이후 유혈 사태가 나타났고 사망자가 늘어났다. 주권층이 할 수 없었던 이를 부르지아지가 맡아 했던 것이다. 곧 탄압이 시작됐다. 삼두파는 이제 1789년 협회 회원들이 대거 합류한 새로운 빼양 클럽의 동료가 된 살인자 라파에트를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7월 18일 그와 합의하여 진정한 계엄령을 수립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민중협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씩 감옥에 내던져졌고 그들의 신문은 폐간됐다. 오직 지하실이 부숙한 곳에 숨은 영원한 지하 활동가 마라만이 처벌을 피해 저항을 계속했다. 모든 좌파 지도자들 중 로베스피에르가 가장 큰 위협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 한 달 전부터 우파와 중도파가 가장 큰 중요심을 품고 지켜본 사람이 바로 그였다. 이제 그들은 샹드마르스의 시위자들이 그를 왕으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민중의 대표를 해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자코벤 클럽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어. 로베스피에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는가 하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반동세력은 파리에서 첫 번째 백색 테러를 일으킨 후 로베스피에르가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를 조롱하려 했다. 당연히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학살이 일어난 그날 저녁 그는 자코뱅인 소목 장인 모리스 디플레의 환대를 받으며 그의 집에 머물렀지만 이튿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했다.
그가 확정적으로 디플레의 집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것은 3주 후 소요가 진정되었을 때였다. (7월 17일) 이후 4~5일 동안 그는 의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자코벤 클럽을 구하는 것이 그에게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혁명의 배신자가 삼두파가 자신들의 자리를 넘겨줬으니 숙청이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됐다. 충성을 고수하던 회원들 대부분이 단지 화해를 원했지만 로베스피에르의 목표는 결별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며칠 만에 그는 혼자 또는 그에게 합류한 베티온과 함께 거의 혼자 자코뱅을 재창설했다. (7월 18일) 회의가 시작되자 혼란에 빠진 사람들 앞에서 라클로가 발언했다. 그는 자코벤 클럽의 진정한 창설자들이 패한 클럽의 지도자들임을 인정한 뒤 그들에게 기록들을 제출하고서 그들과 합류하자고 제안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거기에 반대했다. 그와 같은 제안 전날의 샹드마르스의 학살 직후 7월 17일 181쪽 186쪽 직후 회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음을 아는 그는 완곡한 방법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빼양 클럽이 자코뱅을 반도로 취급할 뿐 아니라 헌법의 법이라는 자코뱅의 칭호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원의회에 청원서를 보내 자코뱅이 입헌적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의회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청원서 초안을 낭독하였다. 그것은 라클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채택됐다. 라클로는 클럽을 떠났다. 그러나 점차 몇몇 의원들이 클럽으로 돌아왔다. 청원서는 당연히 신중한 용어로 작성되어 20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아무런 효과도 닿지 못했다. 일부 자코뱅들이 두 클럽의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의사를 타진하자 빼양은 가혹한 조건으로 응수했다. 빼양 클럽에 합류하고자 하는 모든 자코뱅은 정화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7월 24일 이 조건이 알려지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켰다. 유일하게 클럽에 활력을 부여한 인물은 다시 로베스피에르였다. 특히 그가 제안한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들은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샹드마르스 학살의 책임자 라파에트 혁명 초기엔 개혁을 지지하여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곧 왕정을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1792년 4월 혁명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반란을 도모하기까지 했다. 청원서는 당연히 신중한 용어로 작성되어 20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아무런 효과도 나지 못했다. 일부 자코뱅들이 두 클럽의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의사를 타진하자 빼양은 가혹한 조건을 응수했다. 빼양 클럽을 합류하고자 하는 모든 자코뱅은 정화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7월 24일 이 조건이 알려지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켰다. 유일하게 클럽의 활력을 부여한 인물이 다시 로베스피에르였다. 특히 그가 제안한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들은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무국을 갱신하고 자코뱅을 고수한 6명의 회원 로베스피에르, 베티옹, 그레구아르, 크롤레, 루이아예, 피에르 폴, 루아이에, 로여 콜라드 1763년부터 1845년을 포함한 12명으로 이어진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 위원회가 직접 확고한 애국심을 지닌 회원들을 선정하여 이들만을 다음 회합에 부를 것.
다른 모든 회원들의 상황을 검토할 특별 정화위원회를 창설할 것. 협회의 새로운 규약을 작성할 임무를 임시위원회에 줄 것. 마지막으로 지방의 결연 협회들의 서신을 보내 분열의 진정한 성격을 설명할 것. 그 서신을 로베스피에르 자신이 작성할 것이다. 등이 그 조치들이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새로운 탄생이었다. 애국파들이 경험한 패배에 로베스피에르는 미래의 승리를 위한 엄정한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응수한 것이다. 그리고 곧 성공이 화답했다. 점점 더 많은 수위의 의원들이 돌아왔다. 뒤부아 크랑스, 비조, 레드, 앙뚜안, 바디에, 그리고 기회주의자 필립, 올레앙을 포함하여 8월 한 달 동안 약 60여 명이 돌아왔다. 특히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다수의 지방 협회들이 빼앗 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184쪽 열정적인 서신들을 써 자코뱅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을 주장했다. 그 서신들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인권은 결정적인 것이 된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은 파수꾼, 국민의 자유의 사도, 부패할 수 없는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찬사의 다름이 아니었다. 자코뱅 클럽의 사례는 전염이 되었다. 오르들리아 클럽과 민중 협회들의 활동을 재개하고 신문들이 부활하고 라파에뚜와 삼두파는 민주파를 샹드마르스의 피 속에 익사시켰다고 믿었지만 민주파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로베스피에르는 8월 초 즉각적으로 널리 보급될 프랑스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다시 발간함으로써 다시 이 부흥에 기여했다. 그것은 아르투아의 유권자들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보내는 위임에 대한 보고서였다. 로베스피에르는 재헌의회 개헌일에 자신의 행동, 연설, 투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의 논리적 일관성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의회 다수파가 추구한 타협 정책의 파국적 결과를 어려움 없이 보여줬다. 1751년 8월 8일 의회에서 헌법 수정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교정 불능의 삼두파는 국왕이 그들 덕에 왕위를 유지하게 된 이상 이제는 특권층과의 타협이 가능해졌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한 달 후 그들은 우파에게 양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들은 국왕의 절대적인 거부권, 국왕의 판사 임명, 상원의 창설, 선거 자격 납세 점의 인상을 궁정에 제안했다. 무선자 대중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성과들을 부인하게 만들었다. 앙뚜안, 부앙스와 폴 니콜라 앙뚜안 1758년부터 1793년 재헌의회 국민공예 의원 바디에 마르크 길라유메 바디에 1736년부터 1828년 재헌의회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산악파로서 보안위원회에서 활동했으나 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했다. 교정 불능에 인콜리기블 로베스피에르의 별명은 부패할 수 없는 인콜루티블과 앞부분에 발음이 유사한데 차간에 저자가 우스개로 쓴 형용사.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우파는 그들의 제안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파렌탈주로부터 몇 주 후부터 우파는 외국의 개입을 통한 보복을 꿈꾸고 있었다. 반대로 몇몇 중도파 의원들 루이 16세의 신임을 삼두파에게 빼앗긴 라파에트가 구중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광범위한 수정을 내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나라 안에 불만이 증대하고 있음을 느꼈다. 따라서 그들은 계약적인 몇 가지 수정에 만족했다. 헌법에 관한 토론이 제기될 때까지 로베스피에르는 마치 완전히 부패한 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금하는 것처럼 거의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반대로 꼬박 3주 동안 계속된 헌법에 관한 논쟁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자주 발언하고 늘 같은 원칙, 선거적인 납세점의 폐지, 국왕에 관한 제한 등을 옹호했다. 거의 언제나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의회가 고함 소리로 그의 발언을 막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이 8월만큼 그가 나라에서 인기를 얻었던 적도 없었다. 또한 그가 오직 음모에만 몰두하는 의회 내에서 이보다 더 배척당한 때도 없었다. 그러나 삼두파가 결멸당하기 시작할 만큼 의회의 회기가 끝나기에 앞서 로베스피에르는 몇 가지 서력을 했다. 9월 1일 중도파는 국왕이 헌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로베스피에르가 이제껏 결코 구사해보지 않은 어조로, 그리고 1792년 8월 10일 봉기전의 되찾을 어조로 발언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우리로부터 얻는 모든 변화에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의 첫 법령들 중 남아있는 법령들이 우리 것임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이 2차례나 방해를 받은 이후에도 여러분이 또 헌법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칼, 우리의 무기를 드는 것 외에 우리에게 어떤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이 노골적인 반란의 위협에 삼두파는 흥분했다. 뒷보르가 로베스피에르에게 욕설을 퍼부르며 연단으로 달려왔다. 로베스피에르는 태어났다. 의장, 뒷보르 씨가 의회에 남아있고 싶다면 나를 모욕하지 말라고 그에게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뒷보르는 멈춰서서 놀라 입을 다무지 못한 채 꼼짝도 못했다. 로베스피에르가 행동할 시간이 왔다. 방청석의 청중들과 극좌파 의원들의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또한 우파와 중도좌파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로베스피에르는 뒷보르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한마디 한마디 분명히 말했다. 직설적인 표현. 나는 이 의회 안에 우리 헌법에 어떤 조항을 두고 궁정과 타협할 만큼 비겁한 인물, 수치심으로 인해 스스로는 제안할 수 없을 새로운 수정을 의회로 하여금 제안하게 할 만큼 믿을 수 없는 인물, 헌법이 그의 야심이나 탐욕을 제한할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애쓸 만큼 조국애적인 인물, 자신이 혁명에서 탄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킬 방법만을 찾았음을 국민들의 눈앞에서 고백할 만큼 파렴치한 인물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주.